이제부터는 논증 방법이라고 하는 거랑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학교 따라가지고 중간고사 때는 논증 방법만 하거나 설득 전략만 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인창은 그 두 개 다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수업은 두 개 다 할 거고, 지금 중간고사에 안 들어가도 기말고사 때 그러면은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도 따라서 나중에 진도 범위 확실해지면은 따로 또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 조금 분석적으로 이거는 어떤 논증 방법이고 이거는 어떤 설득 전략이고 조금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논증 방법 파악하면, 자, 그러면은 일단 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논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증거, 이러한 근거들을 들어서 주장을 펼치는 것들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근거를 들어서 이제 주장을 펼치는 것. 그래서 이런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주장하는 글, 그러니까 논설문에서 조금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논증들을 보고서 여기에 주장은 뭐고 근거는 뭐고 이 관계성이 뭐여서 논증의 방법이 뭔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논증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하나는 귀납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연역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유추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귀납, 연역, 유추. 이 세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귀납이라고 하는 방법은요, 구체적인 사실들 또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떠한 원리들을 결론으로 내는 방법이 귀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이 근거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러한 사실들이 주장에 해당한다. 결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장에 해당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쥐 새끼를 낳죠. 새끼를 거들면 얻어요. 그죠? 그리고 개 새끼 낳죠? 젖을 먹어요. 그죠? 고양이 새끼 낳죠? 젖을 먹어요. 또 그런 거 뭐 있니? 뭐가 또 있어? 새끼 나가지고 젖 먹이게 되는 호랑이 새끼 낳고요. 젖을 먹고요. 요런 이제 개별적인 애들을 근거로 삼아서 포유류라고 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새끼 낳아서 젖 먹이는 애들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구체적인 사실들, 근거들에 해당하게 되고요. 포유류는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연역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이 연역이라고 하는 방법은요, 완전히 반대의 내용입니다. 반대. 얘 뭐냐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근거로 합니다. 얘를 근거로 들어서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3단 논법이 많이 나와요.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는 세 단계로 논증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대전제랑 소전제가 우리 근거에 해당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근거고요. 소전제는 이제 혹이 작은 근거예요. 대전제에 해당하는 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무조건 죽어요.
그죠? 이거 보편적이잖아요. 안 죽은 사람 있나? 소전제. 그래서 누구? 우리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 사람이잖아.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돼? 죽어. 이러한 사실이 주장이 되겠죠. 소크라테스는 죽어. 사람은 죽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어. 요 결론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이 근거에 해당하고 무엇이 주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귀납인지 연역인지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헷갈려요. 이게 귀납이야 연역이야. 그래서 개념부터 일단 생각해 주시고 문제 푸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예시들을 보게 될 거고요. 아 얘는 귀납, 얘는 연역 계속 하시다 보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귀납이랑 연역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요. 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이런 애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근거들 중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백조 있죠. 내가 첫 번째 만난 백조가 하였어. 두 번째 만난 애도 하였어. 세 번째 만난 애도 하였어. 계속 봤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까만 거야. 그러면은 백조는 모두 하얗다라고 하는 거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 모두 하얗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 100%를 의미하는 건데 까만 애가 한 마리 있으면 요거는 완전히 맞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거가 많을수록 결론의 참일 확률은 높아지긴 하지만 근거가 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 이거세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요. 과학 이제 사실이죠. 과학 원리를 도출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서 그 실험들이 이제 많은 일관적인 데이터를 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귀납의 방법으로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연역은 달라요. 연역은요. 근거가 참이면은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무조건 참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연역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안에 속하는 얘가 이렇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참이 되겠죠. 모든 것 중에 일부에 해당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 근거가 참이면은 결론이 참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거 귀납, 연역 생각해 주시고요. 유추는 완전히 다른 애입니다. 이 귀납이랑 연역 같은 경우에는 둘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유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요. 이 유자가 유사하다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추는 무조건 A랑 B라고 하는 애가 있어야 돼요. 얘네 둘이 어떻게 해야 되냐? A랑 B가 닮아야 됩니다. 비슷해야 돼요. 유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게 뭐에 해당하냐? 근거에 해당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비슷하니까 A가 C로 가면은 B도 어떻게 갈 거야? B도 C로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결론으로 내는 방법이 유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베트남 따뜻해요. 비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호사가 잘 되네. 그죠? 그리고 태국도 어때? 따뜻해요. 비도 많이 와요. 그럼 태국도 어떨까? 얘네 둘이 닮았으니까 변호사 잘 되겠네 라고 결론 내는 게 유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추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요 비슷하고 유사한 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유사한 점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안 돼. 우리 민재가 아니야. 우리 세민이가 빵 좋아해. 베이글빵 좋아해. 그러면은 우리 민재도 빵 좋아하겠지? 그건 안 된다는 말이죠. 세민이랑 민재랑 이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한다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뭐처럼 이런 표현 방법들을 사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뭐뭐 같이 이런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아, 유추는 이런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납, 면역, 유추 이거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개념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파악해야 되냐고 하면은 우리 주장과 근거의 구조를 파악하면요 내용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들이 정확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옆에 있는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논설문을 읽어볼 건데 요 이제 내용도 당연하게도 이해하셔야 되겠지만 이 안에 있는 논증 방법들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논증 방법들이 여기에는 뭐가 쓰였구나 여기에는 뭐가 쓰였구나 아셔야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다른 문제에서도 푸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제 논설문 한번 읽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이라고 써야 있을 수도 있는데요. 논설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설문이 뭐예요? 주장하는 글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은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속도가 왜 나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뒤에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가 발달했어요? 배달이 발달을 했습니다. 배달을 시켜요. 우리 재민이는 배달 별로 안 시킬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민재는 배달 많이 시켜? 배달 많이 시켜? 그럼 배달 기사님이 조금 늦어. 너무 늦어. 한 20분, 40분 걸려. 그럼 화가 나겠죠? 그럼 별점을 안 좋게 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뭐 늦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달은 어떻게 해야 된다?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옳다 그르다. 이거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글이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달에서 속도를 너무 중시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좀 얘기해 해주고요.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장하는 글은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문학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요. 이 서론, 본론, 결론 나누거나 아니면은 문장 넣기나 아니면은 뭐 순서 바꾸기나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이 읽어보고 좀 익숙해지셔야지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조금 익숙해지게 이런 흐름으로 되구나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론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본론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요약하거나 강조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장이나 뭔가 좀 더 확실하게 나오기도 하죠. 그럼 읽어볼게요. 자, 서론. 자, 우리나라는 배달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배달 산업이 발달하였다. 자, 배달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배달 산업이 이제 발달한 우리나라 상황을 표현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음식은 물론이고 꽃, 서류, 쌀 등 별의별 것을 다 배달하게 돼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배달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달 산업이 커지면서 속도는 경쟁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요 배달을 더 그쪽이 많이 시키겠죠.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며칠 이내에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달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배달은 무조건 빠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표시해 볼게요. 우리는 배달은 무조건 빠른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 한번 표시해 봅시다. 우리는 빠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을 바꿔서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글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통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통념, 사회적인 통념. 통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통념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하는, 뭔가 반박하는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적어두세요. 우리 통념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통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시해주고 조금 이제 서론 부분에서는 재미가 있어야 많이 읽어요. 그래서 흥미를 유발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앞에서 뭐 오전에 주문하면 바로 받는 당일 배달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은 다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가봅시다. 자, 소비자로서는 세상이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대요. 자, 그 이면은 뒷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림자 동그라미 쳐봅시다. 그림자. 자, 이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비유적 표현이라고 적어줄게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중시하는 것들의 문제점, 단점들, 좋지 않은 측면, 부정적인 측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그림자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그림자들이 있는지, 부정적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거 이제 1번, 2번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부 택배기사들은 빨리 배달하려고 과속, 속도를 너무 지나치게 내서 신호를 어겨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대요. 거기 표시 쭉 해줍시다. 이게 문제점 1번입니다. 문제점 1번. 그래서 어때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2012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택배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도로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택배업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사고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데서는 손가락이 잘리거나 뭐 팔이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택배업종에서는 뭐가 제일 많대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중시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은 2012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처를 언급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통계 자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몇 명 중에 몇 명 이러한 통계를 내는 것들이 있죠. 이런 통계 자료 출처를 언급하게 되면요, 내용의 이제 신뢰성도 높아지게 되겠지만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설득력도 높여줘요. 신뢰성, 설득력 다 높여줍니다. 자, 이런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배달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배달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빠르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을 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사고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필기하고 있지? 자, 우리 답을 봅시다. 문제는 또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분류한 물건은 그날 안에 배달해야 하는 택배기사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우리 간단히 보시면 로켓 배송 같은 거 있죠? 로켓 배송 같은 거 보면요,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요.
그럼 내가 밤에 주문했어. 아침에 오려고 하면은 이 밤부터 아침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할당량을 다 못했어. 오늘 이만큼 해야 되는데 다 못했어. 그러면 하고 와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노동이 아주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배달해야 할 물건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은 너무 적은데.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 지역 택배기사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것도 조사에 따르면이죠. 밑에 똑같이 통계자료라고 써줍시다. 통계자료. 이 조사에 따르면요,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요 74시간이에요. 74시간. 자, 우리 그 회사원들 몇 시간 일주일에 일하는지 알고 있어요? 50시간 정도 이제 규제돼 있습니다. 50시간, 52시간. 근데 야근하는 친구들 많아요. 제 친구 중에는 아주 토요일, 일요일 다 일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더 많이 일하는 거죠. 이 50시간에서 20시간이야. 74시간이면 이거를 7일로 나눠봐. 맨날 10시간씩 해야 돼요. 쉬는 날 없이. 매일 10시간씩. 10시간 일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면 학교 우리 몇 시간 가 있지? 학교 9시에 가가지고 4시에 오나요? 9시에 가가지고 4시에 오면은 하나, 둘, 셋.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 7시간도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중간에 쉬는 시간 제외하고 하면은 뭐 6시간, 5시간? 그것도 힘들죠. 갔다 오면 막 진이 빠지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죠? 쉬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1년이면은 몇 시간을 일하냐면 3,848시간으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있죠. OECD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1,759시간에 2배를 넘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좀 더 적어요. 뭐 5시, 6시에 퇴근하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2배가 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 2,224시간보다도 1,824시간이나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이 OECD 중에서도 몇 번째래? 세 번째인데 그것도 2,000시간밖에 안 돼. 근데 택배기사들은 얼마나 일한대요? 거의 4,000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쉬는 날도 거의 없어서 한 달에 평균 25.3일을 근무한대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한 달 평균 휴무일은 0.152일. 뭐 하루도 안 돼. 일요일이랑 이제 공휴일만 거의 쉰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도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쉬는 날이 아예 없다는 질문에 응답자도 90.6%나 된대요. 그래서 몸이 아픈 날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응답자 가운데 74.1%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왜냐하면 일은 해야 되니까. 아파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느라 여가 생활은 물론이고 휴식조차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면서 택배기사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택배기사들은 배송 시간을 지키려고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대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배송 시간 때문에 과도한 노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도한 노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과도한 노동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 구체적인 자료들을 언급해 준 거예요. 몇 개나 있었어? 너무 많았어요. 74시간이다, 3,848시간이다, 2배가 넘는다. 이거 다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합니다. 이런 통계자료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자, 나와봅시다. 규모가 커지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느는 게 당연하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배달을 하는 사람들, 배달을 이제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산업의 규모가 커지겠죠. 요즘 그런 게 뭐 있어요? 쇼폼. 그죠? 쇼폼 보면은 쇼폼 산업이 상당히 커졌어요. 틱톡이나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고요. 이걸 사람들이 다 향유해요.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들 하시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이 중에 안 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있긴 하겠지만 이 중에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 그죠? 그래서 거의 우리가 이걸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커지면요, 그 사람들의
수입이 늘어나요. 그래서 틱토커나 유튜버들 이런 거 보면요, 돈 엄청 많이 법니다. 그래서 막 몇십억씩 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광고 한 건에 막 1억, 2억 이렇게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산업이 이렇게 커지면 수입이 느는 게 마찬가지인데, 당연한데 택배는 그렇다 그렇다? 안 그렇다. 택배 기사들은 그렇지 못하세요. 자, 이게 세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은 어때요? 수입은 적어요. 수입은 적습니다.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하려는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보시면 배달시키면은 배달비 이렇게 뜨죠. 그죠? 배달비 뜨면요, 여기는 1,000원이고 여기는 3,000원이고 여기는 안 받아. 어디 시킬래? 안 받는데 시키겠죠. 그러면 이거 다 배달 이제 기사들이랑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가게들이랑도 관련되고요. 그리고서 A 배달, B 배달, C 배달, 여긴 1,000원하고 여긴 2,000원하고 여긴 3,000원이에요. 어디 쓰겠어요? A 쓰겠죠? A 쓰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가격을 내려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택배 기사들은 받는 돈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택배 기사 개인의 수입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산업은 상당히 커졌지만 수입은 되게 적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유류비가 뭘까요? 유류비의 유자가 무슨 유자일까? 유류비 이제 나중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유자가 무슨 유자일까? 산유국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지? 부자의 동네. 그 서민들도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그런다는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거기가 산유국이지. 왜 산유국이라고 해요? 석유, 기름이죠, 기름. 그죠? 유자는 기름입니다. 유류비는 뭐냐? 기름값이야, 기름값. 기름값. 그리고 차량 유지비. 이 사람들 차 타거나 오토바이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망가지겠어요? 망가져. 바꿔주셔야 돼요. 차량 유지비. 통신비, 핸드폰 있어야 되겠죠? 뜯어먹어. 통신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택배 한 건당 평균 800원을 벌 수 있대요. 한 개 배달하면요 800원 벌어요. 다른 거 다 제외하고서. 단순 계산하면 월 25.3일을 일하면서 거의 한 달에 5일 쉬면서 약 350만 원 정도를 벌려고 하면은요 하루 평균에 170개 가까이를 물건을 배달해야 됩니다.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74시간이니 주 6일 근무로 계산하면요 하루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요. 1시간 동안 배달해야 하는 물건은 평균 14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때요? 그만큼 수입은 적은데 일은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뭐 170개 해야 되고 14개 넘고 이런 이제 통계 자료 근거들을 이제 주장해 가지고요.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보죠. 결국 더 싸게, 더 많이 배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아주 정신없이 바쁘게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렇듯 택배 기사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대요. 자, 거기 요렇게 네모 표시 칩시다. 열악한 노동 환경.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주장은 뭐예요? 택배 기사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사고 많이 내고요. 우리 과도한 노동하고요. 수입은 적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민지야, 이거 무슨 방법으로 했었니?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걸 이끌어내. 이 방법을 뭐라 그랬어? 귀납이야, 연역이야, 유추야. 뭐요? 귀납이라고 했습니다. 밑에다가 귀납 적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하나 논증 방법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위에서도 계속 귀납의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아, 이거 뭐 노동시간 2배 넘어, 뭐 이만큼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도한 노동을 하네, 이런 식으로 귀납의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도. 그래서 속도 경쟁,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의 부담을 기업도 소비자도 아닌 택배기사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 볼게요. 여기까지가 우리 본론의 내용이에요. 자,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대요. 자, 모든 노동자의 모든 동그라미 칩시다. 모든. 그리고 택배기사들은 뭐래요? 택배기사들은 택배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노동자들이에요. 자, 노동자들 거기 동그라미 칩시다. 따라서 택배기사들 역시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거 우리 뭐였어?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구조입니다. 대전제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모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그런 자격이 있는데 택배기사도 뭐야? 택배기사도 노동자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택배기사들 같은 경우에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그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실까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연역이죠. 모든 거에서 구체적인 택배로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연역이라고 표시해 줄게요. 그래서 연역이 나올 때는 모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편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될게요. 우리가 누리는 편리, 빠르게 배달해 먹는 거,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일만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럼 그거 포기해야지.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 속도를 지나치게 중요시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너네 택배기사들의 권리가 지켜줄 수 있도록 작은 불편은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논설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뭐냐? 너네 너무 빠르게 오는 거 기대하지 마. 너네 그런 것들 좀 포기해. 왜냐면 누굴 위해서? 택배기사들을 위해서. 택배기사들은 우리 바람직한 그런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어.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의 배달들을 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고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용도 이해하셔야 되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 이걸로 이제 나누실 수 있어야 되고 두 가지 있어요. 귀납이랑 연역.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결론은 뭐고 이제 근거는 뭔지 요거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요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뒤에 보시면 학습활동 엿보기 봐볼게요. 그리고 여기 뭐 제목에 의문문 사용하는 거 있는데요. 의문문 사용하는 거는 그냥 흥미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생각하게 되죠.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질문하잖아요. 그럼 대답해야죠. 그런 것처럼 읽으면서도 질문이 들어오면은 생각을 하게 돼요. 관심을 갖게 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본문학습 말고 학습활동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옆에 보시면은 목표학습이라고 해서 논증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 어떤 논증인지 아셔야 돼요. 논증인지 아셔야 되는데 예시답안 써져 있지만 여기 나오는 애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렉산더 죽었다. 셰익스피어 죽었다. 아인슈타인도 죽었어. 얘네 모두 사람이네. 사람들 모두 죽는구나. 얘는 뭐예요? 귀납입니다. 귀납. 옆에다 귀납 적어줄게요. 아마 있겠지만 귀납.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모든 생물은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어요. 무조건 모든 나온다고 해서 그 위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생물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요거는 연역이죠, 연역. 옆에다 연역 씁시다. 자, 그리고 밑에 봅시다.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지만 외모와 성격이 똑같지는 않대요. 그리고 복제 인간은 복제 대상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대요. 그럼 거기 표시할게요. 동일한 유전자 가진다. 동일한 유전자 가진다. 여기 표시해 봅시다. 그죠? 그럼 여기 표시하면은 우리 뭐예요? 비슷하지, 비슷해. 유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 어떻게 내야 될까? 복제 인간도 외모와 성격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왜냐면 A가 C로 가면 B도 어떻게 돼요? C로 가야 되니까 우리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라고 비슷하지 않으니까 복제인간도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점 찾으시고 이런 식으로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정리되어 있는 거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면 논증 방법 파악한 거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 두 가지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문제점 세 가지 보면서 택배기사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이거 뭐 사용됐죠? 귀납 사용됐어요. 우리 밑에 보시면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어요. 노동자들이에요. 택배기사는 보장받아야 돼요. 요거는 연역이다. 그리고 요거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긴 해야 돼요. 대소결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장 보시면은, 다음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이욕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이욕설. 자, 이욕설 한번 봐보시고요. 여기에는 어떤 방법 사용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써보실게요. 얘는 뭔 말일까? 이욕설은 뭔 말일까? 다 읽어봤어? 무슨 방법 있어? 지금 읽으라고. 이욕설. 자, 개별로 읽어보고 얘기해보자. 봤어? 뒤에. 뒤에. 우리 이욕설 같이 봐봅시다. 이욕설의 이제 갈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여기에는 뭐 설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뭐 고전 수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쓴이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욕설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수리하면서 경험했었던 그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전 수필 갈래다, 설 갈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구조는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어떤 논증 방법이 이제 나타나 있는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행랑채가 퇴락해서, 행랑채는 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락, 그러니까 망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낙자가 이제 떨어질 낙자죠. 우리 아까 전에 뭐 봤어? 퇴색하다 봤었죠? 색이 바른 거, 없어진 거. 퇴락은 무너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망가지고 이런 걸 말합니다.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대요.
세 칸이 이제 망가진 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마지 못해서 이를 모두 수리했어요. 바로바로 수리한 게 아니라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오랫동안 미루다가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됐고요.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않았고, 나머지 한 칸은 처음 비가 셀 때 서둘러서 귀환을 말았대요. 그러니까 두 칸 같은 경우에는 오래 수리를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한 칸은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이게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까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돼서 수리비가 어떻게 됐어요? 수리비가 왕창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 그 목재들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다시 쓸 수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비용이 많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규보는 이 집수리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 해야 되냐?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어때요? 자, 마찬가지 동그라미 칩시다. 자, 우리 보시면은 유추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표현 많이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뭐 마찬가지, 아니면 뭐와 같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이랑 뭐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야? 유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쓸 수 있대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대요. 이걸 어떻게 됐어요? 정치로 뭐 했습니까? 확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각을 확장했어요. 유추를 좀 더 크게 적용한 거죠. 그래서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아주 고통스러움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뭔가 좀먹는 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처단해야 된다. 급히 바로잡으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뒤에 급히 바로잡으려 해도, 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잡으려고 해도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거예요.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삼가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빨리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엔 우리 서리법을 통해서 의미를 좀 더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쉽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고쳐야 돼요. 잘못이 있는데 나중에 고치는 거 우리가 속담으로 뭐 하나요? 돌고 왜 안 고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추가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이제 이 논증 방법이랑 정리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수업한 부분에 그냥 똑같이 있는 부분이어서 간단하게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고요. 숙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까지도 소강한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 있죠? 왜냐면 숙제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여기 64페이지 한번 풀어보시고 쭉 풀다가 제가 가볍게 확인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